여기가 한국도 아닌데 왜 돼지머리가 상 위에 놓여 있죠? 그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분명히 한국에서나 볼 수 있는 고사 장면인데 지금 제가 있는 곳은 동남아시아의 외딴 산골 마을입니다. 지도에도 거의 표시되지 않는 작은 공동체,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이 마을에서 그들은 나뭇가지를 태우고 찰밥과 발효된 채소를 차려 하늘을 향해 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상의 한가운데 커다란 돼지머리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순간 제 뇌리에 한국 민속학 수업에서 보았던 영상이 번개처럼 떠올랐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요. 이건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드레아 슐츠입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언어와 민족의 이동사를 연구하고 있는 역사언어학자입니다. 저는 지금 유럽 연구진과 함께 동남아시아의 한 민족을 조사하러 이 깊은 골짜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단지 소수민족의 언어 구조와 생활 문화를 분석하는 하나의 현장 조사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저는 무언가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 어휘 구조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존댓법, 어미의 변화, 감정을 담는 말투까지 제가 한국어를 공부했을 때 느꼈던 바로 그 언어적 리듬과 패턴이었습니다. 제가 연구 중인 라우어는 티베토 버마어계 언어로 분류되며 라틴 문자 기반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의 말과 삶의 방식은 이상하리만큼 한국적이었습니다. 공동체 중심의 육아 방식, 고사의식, 윷을 연상케 하는 전통놀이, 줄다리기, 심지어 씨름을 닮은 격투놀이까지 마치 고구려의 시간이 멈춘 채 이곳까지 조용히 흘러들어 온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의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지 연구가 아닙니다. 이건 제 인생 전체를 흔드는 운명 같은 발견이었습니다.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마을 어딘가에 고구려의 그림자, 아니 그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라우족 마을에 도착한 지 나흘째 되던 날, 저는 드디어 마을의 영적 중심이라 불리는 장로 바르간 어르신을 뵙게 되었습니다. 은빛 수염을 길게 기른 그분의 눈은 깊고 목소리는 마치 산 아래서 울리는 북소리처럼 낮고 묵직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한국 문화와의 유사성에 대해 여쭈어 보았을 때 어르신께서는 대답 대신 낡은 대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슴 가죽 위에 그려진 그림지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르간 어르신께서는 그것을 조심스레 펼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검은 산맥을 넘어 말과 함께 하늘의 바람과 함께 하얀 벌판으로 왔습니다. 그분은 손가락으로 지도의 한 부분을 가리키셨습니다. 거기에는 말대와 함께 동쪽으로 이동하는 마을의 모습이 또렷하게 그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제가 연구소에서 보아왔던 고대 예맹 문자로 추정되는 문양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검은 산맥 알타이? 하얀 벌판이라면 만주 혹은 한반도 북부? 저는 숨을 고르며 다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조상님들께서는 누구이셨습니까? 그분은 잠시 미소를 머금은 채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북쪽의 큰 강 옆 높은 성에서 왔지. 말 위에서 살던 이들의 후예요. 아주 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얼어붙은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제가 수년간 연구해온 민족 이동, 고구려 혹은 발해의 유민들이 북방으로 이주했다는 학설과 정확히 일치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단지 문헌 속에서만 존재하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 그 가설이 사람의 목소리로 직접 제 앞에서 살아 숨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발을 디딘 이 마을은 단지 소수 민족의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잊혀진 고구려의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라우족 마을에 처음 도착했을 때 사실 그리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고산지대 민족 조사, 그리고 그들의 언어 속에서 과거 유목문화의 흔적을 찾아보겠다는 마음뿐이었지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점점 말문을 잃어갔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익숙하고도 낯설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라우족은 이방인에게 무척이나 친절했습니다. 음식을 함께 나누고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심지어 저를 우리 쪽의 사람이라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환대라 여겼지만 그들의 태도에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하려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언가 제가 책 속에서 읽은 한국인의 정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라후족이 제사 전 기도할 때 쓰던 말이었습니다. 하늘의 기운과 조상의 숨결을 받아 오늘을 지킨다.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 과거와 현재를 잇는 고대의 신념 체계가 그대로 살아 숨쉬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의 유교적 재래와 거의 동일한 뿌리를 가진 듯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텐트 안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감정의 정체를 알 수 없었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제가 평생 찾고 싶었던 진실의 조각이 바로 이곳에 숨어 있었던 것처럼요. 저는 단지 연구를 하러 이곳에 온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한 연구가 아닌 되찾기의 여정이라는 것을요. 저는 독일로 돌아온 이후 라후족과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그 민족의 존재가 제 연구의 중심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독일 민족이동사 연구소였습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가로지른 이주 경로를 분석하던 중 저는 놀라운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19세기 러시아 탐험가가 남긴 일지 속에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검은 산맥을 넘어온 자들이 말을 타고 설원을 달리며 조상의 넋을 기리는 노래를 부른다. 그들은 동방의 제왕에서 왔다고 한다. 이 문장을 본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연필을 놓아버렸습니다. 동방의 제왕, 고구려 말기, 발해 전성기 시절. 유럽 기록들 속에 가끔 등장하던 바로 그 표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저는 동북아 고문원학회와 협업하여 중국 남방 사서와 몽골 사원 문서, 그리고 일제가 남긴 식민지 조사 보고서까지 조사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연결점이 드러났습니다. 라후족은 10세기 후반, 발해 멸망 직후 유입된 말갈계 유민과 고구려계 피난민이 남방으로 이주하면서 형성된 공동체였다는 가능성. 그들은 남과 북, 동과 서의 경계에서 오랫동안 혼혈과 통합의 과정을 거치며 현재의 모습으로 정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선 단지 문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해요. 이번엔 한국으로 가야겠습니다. 제 연구는 이제 더 이상 논문 속에 머무를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점점 더 강하게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의 땅을 밟았습니다.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유럽과 전혀 다른 분위기, 질서 정연한 교통체계, 조용하면서도 친절한 공항 직원들의 태도는 마치 미리 준비된 영화 세트장에 들어선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그 이후였습니다.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가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 하나하나가 저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도심의 고층 빌딩 사이로 흐르는 한강, 그 옆을 달리는 자전거 도로, 그리고 전광판에는 봄맞이 전통 문화 행사를 알리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도시가 있다니. 서울에서의 첫 일정은 국립민속박물관 방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큐레이터 윤지수 선생님을 만났고 그녀는 제가 조사 중인 라후족의 전통문화와 한국의 민속문화 간의 연관성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안드레아 박사님, 그 하늘과 조상의 기운을 받는다는 표현, 저희가 재래에서 쓰는 천지신명계 고합니다와 매우 유사해요. 제사를 통해 조상과 현재가 이어진다는 개념, 한국 문화의 핵심이기도 하죠. 지수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몸서리를 쳤습니다. 학문적 사실을 넘어서 사람들의 정서와 말투, 행동 속에서 저는 라후족에서 느꼈던 그 감정을 똑같이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가 방문한 충북 제천의 고인돌 유적지에서는 지역 어르신들이 정성껏 차린 제사상 앞에서 조상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바르간 장로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서 다시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혼자 앉아 있던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지금 이 민족에게 끌리고 있는 걸까? 이건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자
그 뿌리를 지켜온 민족에게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일정 이후 저는 곧장 강원도 홍천의 단군 성전, 그리고 충북 제천의 고인돌 유적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더 이상 유물만을 바라보는 연구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시선은 점점 사람들의 말투, 행동, 그리고 감정에 집중되고 있었습니다. 단군 성전에서 만난 한 중년 여성은 제게 제사를 올리는 순서를 설명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단지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음을 조상님께 증명드리는 거예요. 조상 없이 지금의 우리가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갑자기 바르간 장로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하늘의 바람과 조상의 숨결로 살아간다. 두 표현은 언어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지만 본질은 같았습니다. 충북 제천의 고인돌 앞에서는 작은 마을 초등학생들이 유적지, 체험 학습을 하며 조심스레 돌 위에 꽃을 놓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 별에 사는데 여기에 소원 빌면 들린대요.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민족은 말과 제도만이 아니라 마음속 감정의 방식까지 수천 년 전 그대로 지켜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다시 윤지수 선생님을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수 씨, 혹시 한국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말할 때 상대를 존중하려고 하는 감정이 언어에 배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어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존댓말을 쓰는 건 사회적 거리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거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라후족도 그랬습니다. 정서적 존대, 바로 그 감정이 고대 한국어의 뿌리이자 라후족과 한국을 이어주는 가장 중요한 다리였던 것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문화란 단지 기록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투와 행동 속에 깃든 감정이라는 것. 그리고 한국은 그 감정을 잊지 않고 이어온 살아있는 민족이라는 것. 한국에서의 연구 일정은 점점 막바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유네스코 소수언어 보존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라후족의 언어 패턴을 정리했고 고구려 계통의 재래 문화와 현대 한국 문화의 연결성을 도표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감동이었고 마치 퍼즐이 맞춰지는 듯한 희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작은 사건 하나가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서울의 전통 한식당에서 지수 선생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입 안에 있던 치과용 충전물인 레진이 갑자기 떨어져 나가면서 음식을 씹는 것이 너무 불편해졌습니다. 당황한 저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지수 선생님은 그런 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지금 당장 치과 가셔야 해요. 여기선 예약 없어도 금방 진료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 귀엔 그 말이 너무 무책임하고 가볍게 들렸습니다. 당장 가라니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예약도 안 했는데 어떻게 진료를 받죠? 유럽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고 저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내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너무 이상화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모든 게 잘 맞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이곳도 이방인에게는 낯선 곳일지도 몰라.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지수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데리고 동네 치과로 갔습니다. 도착한 치과는 깔끔했고 접수해서 진료까지 단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유창한 영어로 저의 상태를 진단하고 레진을 새로 채워주었습니다. 그 진료비는 유럽이라면 300유로는 좋게 넘을 비용이었지만 이곳에서는 3만 원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지수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드레아 박사님, 한국에선 누가 불편하면 바로 도와주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가볍게 말한 게 아니에요. 정말 걱정돼서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아무런 계산도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이건 문화가 아니라 마음이었고 체계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라오족이 지켜온 정서적 존대는 한국인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잊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 전 검은 산맥 너머에서 흘러온 그 감정의 언어를. 진료를 마친 후 저는 서울의 한 찻집에 들렀습니다. 밖에선 벚꽃이 막 피기 시작했고 따뜻한 바람이 창을 스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를 마시며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고요한 찻집 안, 조심스럽게 찻잔을 내려놓는 점원의 손놀림, 따뜻하신 차로 준비해드렸어요. 그 말 한마디에 담긴 배려와 따뜻함, 제가 지닌 유럽식 논리와 이성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과 감각 중심의 의사소통 방식, 그것이 한국 사회의 언어이고 관계였던 것입니다. 그 순간 문득 라후족 마을의 장로 바르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예전에도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겐 법보다 더 강한 것이 있어. 바로 눈빛과 숨결이지. 그땐 그저 시적인 표현이라 생각했지만 지금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정서였고 존중이었으며 공동체의 뿌리였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노트를 꺼내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후족은 전통의식, 감정 중심의 존대 언어, 공동체 육아 방식, 구전 전설이고 한국은 재래 문화, 정서적 존댓말, 유교 중심의 효 사상, 정의 공동체이다. 그리고 두 민족의 공통분모는 상대를 위하는 말, 상대를 향한 마음이 곧 문화의 중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한국은 잊지 않고 그 정서를 지켜낸 민족이다. 그리고 라후족은 그 정서가 먼 땅에 남긴 울림이다. 그때서야 저는 정말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연구는 단순히 이론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 문화를 어떻게 잇고 있는가에 대한 증명이었던 것임을 알았습니다. 서울에서의 마지막 며칠, 저는 윤지수 선생님의 소개로 국립유전자정보연구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라후족 마을에서 수집한 타액 샘플, 그리고 중국 북부 고분 유적에서 추출된 고대 DNA 데이터, 그리고 고구려계 유민의 혈통으로 분류된 샘플들과의 교차 분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유전 정보는 수천 년간 수많은 혼혈과 이주를 거치며 희미해졌을 것이고 문화적 유사성은 때로 우연의 산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석 결과를 확인한 순간 제 두 눈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라후족 샘플에서 고구려 말갈 계열로 분류된 Y-DNA 하플로그룹이 확인되었습니다. 현대 한국인의 북방계 혈통 구성과 유사한 패턴이 일정 비율 나타났습니다. 분석을 담당한 연구원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제 귀에는 단 한 문장만이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이 찾던 연결고리가 과학적으로도 존재합니다. 저는 조용히 의자에 기대어 연구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 햇살이 은은하게 내려앉은 그 창 너머로 저는 다시 라후족 마을의 바르간 어르신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북쪽 큰강 옆 높은 성에서 왔습니다. 말 위에서 살던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그 말이 이제는 단지 전설이나 민속 이야기가 아니라 과학이 확인해준 역사적 기억이 되어 제 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DNA는 단순한 생물학적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민족이 잃지 않고 지켜온 마음의 이정표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마지막 일정을 위해 경주로 향했습니다. 신라의 고도, 하지만 제 마음속엔 여전히 고구려의 흔적을 찾아 떠나는 여정이었습니다. 경주의 한 서점에서 우연히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아이는 삼국지 만화를 읽고 있었고 제가 다가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구려가 제일 멋있어요. 힘도 세고 정의롭고 절대 약한 사람 안 괴롭혀요. 저는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너무나 정확하고 순수하게 고구려의 정신을 요약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서서 저는 바르간 장로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검은 산맥을 넘었고 하얀 벌판에서 말을 키우며 살던 이들의 자손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을 제 스스로 이어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기억을 다시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동안 연구자로만 살았지만 이제는 전달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라후족의 이야기와 한국인의 정서,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수천 년간의 감정의 흐름을 글과 영상으로 남기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열망이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 여정의 끝에 저는 정이라는 단어를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정은 단지 한국어의 감정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정은 시간이고 역사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이자 민족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한국을 떠나며 비행기 창밖으로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당신은
정말 잊지 않고 있었네요. 비행기 창밖으로 내려다본 한국의 산과 강은 그저 하나의 풍경이 아니라 제 마음 안에 자리 잡은 그리움이었습니다. 이 나라와 저는 국적도 피부색도 언어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자신의 조상을 잊지 않는 사람들, 낯선 이에게 따뜻함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매 끼니마다 반찬을 나누고 조상의 기일엔 하늘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며 지하철 안에서도 조용히 남을 배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따뜻한 말투, 그 조심스러운 눈빛, 그 작지만 깊은 마음의 움직임. 그건 단지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기억이었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마음의 형상, 지켜내겠다는 뿌리의 언어. 라후족의 노인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검은 산맥을 넘은 이들의 후손이다. 그 말이 처음엔 신화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말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길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억을 지켜준 땅이었습니다. DNA가, 언어가, 문화가 모두 그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제 마음을 무너뜨린 건 단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박사님, 여기선 불편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땅에는 수천 년 전부터 이어져 온 사람을 향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 오랜 시간 속에서 얼마나 서로를 사랑해왔는지를, 그걸 지금도 매일같이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씁니다. 우리는 하나였습니다. 국경 넘어, 언어 넘어, 시간 넘어, 마음이 닿았고 눈빛이 닿았고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나고 있었습니다. 기억으로, 정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여러분, 혹시 한국이라는 나라가 당신에게도 한 줄기 바람처럼 스쳐간 적이 있다면 그 감정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도 이 민족의 울림이 살아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이 영상을 누군가에게 전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의 어딘가에서 기억을 되찾는 이들이 있을 테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